안녕하십니까. 누룽지 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동영상은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누룽지 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은 2차원 평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운동으로 등속 원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원운동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심력 공식을 외워서 유형에 맞춰 요령껏 해결하는데,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 원운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운동계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운동계의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조건에서 등속 원운동이 만들어지는지 그 특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속 원운동을 수식으로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을 새롭게 도입하고 구심 가속도와 구심력을 구하는 수식을 유도하겠습니다. 구심력이 될 수 있는 힘에는 어떤 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줄의 장력과 마찰력이 만드는 원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을 가진 운동계에 힘을 작용하면 뉴턴의 법칙 F=ma에 따라 힘의 크기에 대응하는 가속도가 생깁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되고 그 크기는 운동계의 질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요. 가속도가 힘의 크기에 대응하는 물리량인 것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량 m인 운동계가 속도 v0=0으로 정지하고 있을 때 외력 F가 작용하면 운동계는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 A가 생겨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운동계는 1차원 직선 운동을 하여 똑바로 나아가죠. 정지 상태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힘의 방향에 따라 어느 방향이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운동계의 운동 방향은 힘의 방향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계가 속도 v0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외력 F를 작용하면 운동계의 운동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운동계에 작용하는 힘 F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질량 m인 운동계가 속도 v0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작용하는 힘 F의 방향이 운동의 방향과 같으면 가속도 A의 방향도 운동 방향과 같으므로 가속도 A만큼 속도를 더하여서 더 큰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계는 속도는 변하더라도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 힘의 작용 방향이 운동 방향과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고 있는 운동계에 작용하는 힘 F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다른 경우는 운동계의 운동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림처럼 질량 m인 운동계가 속도 v0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계에 작용하는 힘 F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다른 경우는 속도에 대해지는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달라지죠. 가속도는 속도에 더해져야 하고 속도와 가속도는 벡터 물리량이므로 벡터 덧셈을 하면 방향과 크기가 다른 새로운 속도 V를 만듭니다.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므로 운동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힘을 받은 운동계의 속도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의 변화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동 방향과 다르게 작용하는 힘이 운동계의 속도와 운동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그림처럼 움직이고 있는 운동계의 운동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운동 방향은 바꾸지 않고 단지 크기만 바꾸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러므로 속도의 크기를 바꾸는 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되는데, 힘은 벡터 물리량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벡터 분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용한 외력의 운동 방향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외력을 운동 방향의 성분과 운동 방향과 수직이 되는 성분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운동 방향을 직교 좌표기의 X방향, 수직 방향을 Y방향이라고 하면 각각의 성분을 F 이꼴 벡터 Fx 플러스 벡터 Fy로 Fx와 Fy로 나누어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인 Fx 성분은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지요. 그러면 남는 힘인 운동 방향과 수직인 성분인 Fy는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외력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수직인 경우에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질량 m인 운동회가 속도 v0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계의 힘 F가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힘 F는 운동계에 힘을 작용하였지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W 이꼴 F 내적 S는 Fs 코사인 시타로 힘과 운동계의 변이를 내적한 것이 되는데, 힘의 작용 방향과 변이의 사이각이 직각이므로 코사인 값이 0이 되어 일의 양도 0이 되죠. 그러면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정리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속도의 크기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운동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속도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오직 운동 방향만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새로운 속도의 크기는 처음 속도의 크기와 같습니다. 같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작용하는 힘은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 A를 만들었지만, 가속도는 운동 방향을 변경하는 역할만 하고 힘이 작용하는 동안 관성 운동을 하여 변이한 운동계의 속도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면 운동 방향도 많이 변할 것이고, 힘이 작으면 변화도 적을 것입니다. 운동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기능이 잘 이해가 되시지요? 요약을 하면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만든 가속도 A는 속도 변화에는 작용하지 않고 오직 방향을 바꾸는 데만 작용하므로, 방향이 바뀐 후의 운동계의 속도의 크기는 원래 속도의 크기 V0와 같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같은 크기의 힘이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연속해서 작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력이 운동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두 번 연속해서 작용하는 경우로 간략히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질량 m인 운동계가 속도 v0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계의 힘 F가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힘의 작용은 가속도 A를 만들어 운동계의 운동 방향을 바꾸고, 바뀐 방향으로 새로운 속도 V1을 만들고 운동계를 이동시켰습니다. 새로운 속도 V1은 방향이 바뀌었지만 크기는 변하지 않아 원래의 속도 크기
V0와 같이요. 운동계가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힘 F가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한 번 더 운동 방향을 바꾸어 방향이 바뀐 새로운 속도 V2를 만들고 운동계는 이동해 옵니다. 이때도 새로운 속도 V2는 방향이 바뀌었지만 크기는 변하지 않아 원래의 속도 크기 V0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속도의 변화는 순간순간 일어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간을 두는 것으로 설정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두 번 연속해서 힘을 작용하였지만 속도의 방향은 바뀌어도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력이 운동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연속해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과정이 연속해서 일어나므로 그 결과는 원래의 지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지점으로 되돌아왔으니 회전한 것이 되겠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량체 운동계를 점질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운동계가 속도의 크기 V0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계가 힘을 받지 않아 속도는 일정합니다. 이때 외력 F가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운동계는 속도는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경합니다. 운동계가 이동하였지만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은 변하지 않고 V0를 유지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같은 크기의 힘 F를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의 방향이 바뀌고 운동계는 첫 번째 힘 작용과 같은 정도만큼만 이동합니다. 운동의 속력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V0를 유지하죠. 계속해서 힘 F를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계속하면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같고 속력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원래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력도 변하지 않고 V0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에서는 힘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6번 작용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만약 힘 F가 연속적으로 작용한다면 운동의 방향도 연속적으로 변해서 원의 궤적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는 정도가 같으므로 곡률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은 평면도이므로 운동계의 움직임을 직교 좌표계에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운동계의 궤적이 원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운동계의 궤적이 원을 그리는 운동을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원운동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계가 운동 방향을 바꾸어가며 원을 그리는 운동을 하여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동안 속력이 바뀌지 않는 원운동을 등속력 원운동, 줄여서 등속 원운동 또는 간단히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 원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동계가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초기 속도가 있어야 하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계가 원운동을 할 때 매 순간 가지는 속도는 초기 속도와 크기가 같습니다. 또 속도의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원운동의 접선 방향이므로 초기 속도의 크기는 원운동의 접선 속력 또는 선속력이 됩니다. 벡터의 개념을 반영할 때는 선속도, 접선 속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외력을 작용하여 운동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가 일정하면 곡률 반경이 같아서 원 궤적을 그림으로 등속 원운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조건은 등속 원운동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또 역으로 등속 원운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항상 성립하므로 세 가지 조건은 원운동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등속 원운동이 성립하면 외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므로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구심력, 센트리피탈 포스라고 하여 다른 힘과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구심력은 등속 원운동을 만드는 외력을 구분하기 위한 다른 이름이므로 여러가지 힘들이 구심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떤 힘이 구심력이 될 수 있는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원운동을 하는 운동계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질량제 운동계가 원운동을 하면 2차원 평면에서 원의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원의 위치 R은 직교 좌표계의 좌표 XY나 극좌표계의 좌표 R,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계의 각은 단위가 없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호도법을 사용하지요. 호도법은 그림처럼 원을 기준으로 원의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 L에 대응하는 각 시타는 반지름 R에 대한 호의 길이 L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이런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각은 호도법으로 시타 이꼴 R분의 L이 됩니다. 호도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죠. 명확하지 않으면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의 변화량인 각 변이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라는 두 벡터의 외적으로 만들어지므로 벡터가 됩니다. 이 관계를 벡터로 표현해 보면 벡터 시타는 벡터 각이죠. 벡터 시타는 벡터 R분의 벡터 L이 되고,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시타 절대치 시타 단위 벡터는 절대치 R분의 절대치 L의 단위 벡터 R 외적 단위 벡터 L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은 스칼라 물리량이지만 각 변이는 벡터 물리량이 되고, 각 변이의 방향은 벡터 외적의 오른선 법칙에 따라 그림에서는 G축의 양의 방향이 됩니다. 각 변이가 벡터가 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변이의 방향은 회전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벡터 기호를 빼고 스칼라로만 취급하고 연산하지요. 이제 원운동하는 운동계의 위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의 그림처럼 운동계가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운동계의 위치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좌표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위치는 벡터 물리량이므로 벡터 R로 표현하면 그림에서 위치 벡터 R은 직교 좌표계에선 그림처럼 벡터 R 이꼴 X, Y가 되고, 극좌표계에서는 그림처럼 벡터 R은 R, 시타가 됩니다. 극좌표계에서 반지름 R이 고정되면 운동계의 위치는 각 시타에 의해 결정되는 1차원 운동이 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직선이 아닌 원호 위를 움직이지만 선을 따라가는 1차원 운동이지요. 또 평면을 복소 평면으로 표현하면 위치는 복소수의 극형식이나 지수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극형식으로는 벡터 R 이꼴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가 되고, 지수 형식으로는 벡터 R 이꼴 R의 2의 I 시타 제곱이 됩니다. 호도법과 좌표계, 복소 평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변이에 따르는 각의 변화를 각속도라는 물리량으로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운동계가 원운동을 할 때 각 크기 시타를 이동하는데 델타 t의 시간이 걸렸다면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각의 크기를 각속도라고 정의하고, 기호는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사용하고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각속도를 표현하는 수식은 평균 각속도는 벡터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벡터 델타 시타고, 순간 각속도는 미분 형식으로 dt분의 d 시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속도는 벡터 물리량인 각 변이를 스칼라 물리량인 시간으로 나눈 것이므로 벡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각속도의 크기는 절대값 벡터 오메가 또는 스칼라 오메가를 사용하고, 방향은 각 변이와 같은 방향인 회전축 방향
G축의 양의 방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각속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벡터 기호를 생략하고 스칼라로 다루어 크기만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진동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원운동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하므로 단위 시간에 되돌아오는 횟수를 진동수로 정의합니다. 다른 말로 회전수라고도 하죠. 기호는 영어 단어 frequency의 첫 글자를 따서 F로 표현합니다. 계량하는 순식은 F = T분의 N이 되므로 숫자를 스칼라 물리량으로 나눈 것이 되어 스칼라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각속도가 단위 시간당 각 변이이므로 한 바퀴를 각을 기준으로 2파이로 표현하면 진동수는 F = 2파이분의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각속도와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 2파이 F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기입니다. 원운동에서 주기는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기호는 시간을 나타내는 T의 대문자 T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동수는 시간분의 회전수이고 주기는 회전수분의 시간이므로 T는 F분의 1, F는 T분의 1의 역수관계가 성립합니다. 또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이므로 오메가 = T분의 2파이도 성립합니다. 원운동의 물리량을 정의하였으므로 원운동을 만들어내는 가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운동계가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을 따라 반지름 R인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출발하여 시간 델타 T가 지난 다음에 각 시타만큼을 회전하여서 R = R, 시타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운동계의 초기 속도는 V1이고 첩선 방향이고 RS의 속도 V2도 첩선 방향입니다. 등속 원운동이므로 V1과 V2의 크기는 같습니다. V2는 V1에서 출발하여 시간 델타 T 동안의 가속도를 더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V2는 벡터 덧셈을 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T 동안의 가속도를 화살표 벡터에 연산을 하여 구하기 위해서 V2를 평행 이동하여 출발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평행 이동한 화살표 벡터는 상등이므로 V2와 같습니다. 벡터의 상등에 대해서는 벡터에 대한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두 속도 벡터의 노란색 사이 각이 델타 T 동안의 각변이 시타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보조선으로 현을 그립니다. 그러면 녹색의 두 각은 접선현각으로 같고 접선현각은 현의 원주각과 같고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므로 중심각 시타는 접선현각의 2배가 됩니다. 또 속도 벡터의 사이각인 노란색 각은 파란색 각과 동위각으로 같은데 파란색 각은 삼각형의 외곽이므로 접선현각의 2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속도 벡터의 사이각인 노란색 각과 각 변이각은 접선현각의 2배이므로 그 크기가 시타로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되지 않으면 동영상을 천천히 돌리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그림에서 알아보기 좋게 속도 벡터 삼각형을 옆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배는 크기가 V로 같습니다. 그리고 벡터 V2는 벡터 V1의 속도 변화량 벡터 V를 벡터 덧셈한 것이 되고 벡터 R2는 벡터 R1의 벡터 R을 더한 것이 됩니다. 속도 변화량 벡터 V를 만드는데 델타 T가 걸렸으므로 가속도의 개념에 따라서 벡터 A는 델타 T분의 벡터 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크기를 구하기 위해 화살표 벡터를 크기만 떼어서 도형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변이 삼각형과 속도 벡터 삼각형은
두 변의 비율이 같고 사이각이 같으므로 SAS 닮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길이비 R분의 델타 R은 V분의 델타 V가 성립합니다. 그림은 델타 T 동안의 변화량을 직선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호를 따라 움직임으로 부채꼴 닮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타 R과 델타 V를 호의 길이로 바꾸어 쓰면 델타 R은 R시타, 델타 V는 V시타가 됩니다. 양면을 델타 T로 나누면 같은 수를 나눠도 등식은 변하지 않죠. 델타 T분의 델타 R은 R 델타 T분의 델타 시타, 델타 T분의 델타 V는 V 델타 T분의 델타 시타가 되고, 델타 T분의 델타 R은 V이고 델타 T분의 델타 시타는 각속도 오메가이고 델타 T분의 델타 V는 가속도 A가 되므로 V 이꼴 R 오메가, A 이꼴 V 오메가가 성립합니다. 두 식이 동시에 성립하여야 하므로 V 이꼴 R 오메가를 대입하여 접선 속도 V를 소거하면 A는 R 오메가, 오메가는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이 가속도 오메가로 표현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각속도죠. 각속도 오메가로 표현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번에는 가속도 오메가를 대입하면 각속도 오메가를 대입하면 A는 VR분의 V는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이 접선 속도 V로 표현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두 식은 외워두는 것이 좋으므로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외우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이 두 식은 꼭 외우도록 합시다. 가속도를 구하였으므로 구심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운동계가 반지름 R의 원줄을 따라 원운동을 할 때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외력이 작용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외력이 만드는 가속도의 크기는 각속도 가속도식 A 이꼴 R 오메가 제곱과 접선 속도 가속도식 A 이꼴 R분의 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F 이꼴 MA에 따라 운동계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절대치 벡터 F는 M, 절대치 A는 MR 오메가 제곱은 M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외력의 방향인데 외력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가속도의 방향도 원의 중심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구심력,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이름 짓고, 구심이란 말은 중심을 향한다는 뜻이죠. 다른 것과 구분합니다. 구심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심 가속도와 구심력을 구하였으므로 이제 원운동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질량 M인 운동계가 초기 속도 V0를 가지고 있는 운동계에 운동과 수직인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작용하면 운동계는 예외 없이 원운동을 합니다. 이때 원운동의 반지름 R은 초기 속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외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속도가 있는 구심력의 크기는 절대치 F는 MR분의 V 제곱의 식에 의해 구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작용하는 힘이 F보다 커지면 운동 방향이 많이 변하므로 반지름이 작아지고, 반대로 힘이 F보다 작아지면 방향의 변화도 적으므로 반지름은 커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힘과 반지름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전 원판처럼 원운동하는 반지름이 정해진 상태에서 회전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속도가 있는 구심력의 크기는 F 이꼴 MA는 MR 오메가 제곱의 식으로 구할 수가 있으므로 외력과 각속도는 제곱의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2배로 하면 각속도는 루트 2만큼 빨라집니다. 반대로 각속도를 2배 빠르게 하려면 힘을 4배 많이 줘야 하겠죠.
힘과 각속도의 관계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원운동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운동을 만드는 구심력은 힘의 작용 방향이 원의 중심에서 운동계의 중심을 향하여 하므로 중심력이 될 수 있는 힘만이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힘으로 줄의 장력이 있고 어느 방향으로도 작용이 가능한 정지마찰력, 지구 중력장 안에서 질량체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 우주에서 행성이나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만류력이죠. 전하 운반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기장 속에서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전자기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줄의 장력과 마찰력의 경우만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보고 나머지 힘에 의한 원운동 현상은 심화 동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력과 전자기력에 의한 운동은 전자기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의 장력이 만드는 원운동입니다. 그림처럼 운동계를 연결한 줄을 손으로 잡고 손에 힘을 주어 운동계가 원운동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줄의 길이가 반지름 R을 만들고 손이 줄을 당기면 줄에 장력이 걸리고 장력이 운동계의 구심력 F로 작용하여서 접선 속도 V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처음에 운동계는 정지해 있으므로 원운동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다른 손으로 운동계를 흔들거나 움직여서 원운동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로 충분 조건 제1번 초기 속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운동계는 초기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다가 줄이 긴장되는 지점에서 운동계는 줄에 장력이 걸리고 운동해가는 운동계를 줄로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장력이 걸리는 것입니다. 장력이 운동계에 힘을 작용하여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움직이는 것을 당기는 거니까요. 움직이는 운동계에 손이 계속해서 힘을 작용하면 장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운동계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운동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예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움직였다가 초기 속도를 주고 조금 움직이하였다가 움직이면 줄로 당겨서 운동 방향을 계속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원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원운동이 성립되었으므로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질량체 운동계가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운동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줄을 당기면 줄이 당기는 힘이 줄의 장력 T가 되고 이 장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가속도를 만들므로 절대치 T는 mr분의 v 제곱 이꼴 mr 오메가 제곱의 식이 성립합니다. 반지름 R은 줄의 길이로 일정하므로 줄을 당기는 힘을 조정하여 회전하는 각속도나 선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힘을 세게 당기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고 돌아가는 속도를 늦추려면 힘을 줄여야 하겠죠. 원운동을 할 때 손이 느끼는 밖으로 잡아 당기는 힘은 줄이 손에 작용하는 장력입니다. 이 힘을 원심력이라고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비관성 기준계가 다른 운동계를 관찰할 때에 나타나는 관성력이죠. 관성력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즉 비관성 기준계의 운동이 원운동일 때 특별히 그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줄의 장력으로 원운동하는 운동계에 운동을 기술하는 줄의 장력으로 원운동하는 운동계에는 지금 그림에 있는 운동계죠. 그림에 있는 운동계에는 운동을 기술하는 비관성 기준계가 없으므로 원심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관성 기준계와 관성력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만약 손을 놓거나 줄이 끊어지면 운동계는 더 이상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당기는 힘이 없어졌죠. 그러므로 운동계는 접선 속도로 접선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운동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으므로 관성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는 회전 원반 위의 운동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수평으로 놓인 회전 원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원판 위에 질량 m의 물체를 4분이 놓았더니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정지하여 원판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체가 원판과 같이 운동하고 있으므로 물체도 반지름 r인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체에는 mr 오메가 제곱만큼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이 구심력은 원판과 물체 사이의 마찰력이 제공합니다. 마찰력이 어떻게 하여 구심력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처음 원판 위에 놓일 때는 회전하고 있지 않았죠. 만약 원판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고 실험을 해보면 지구 기준계에서는 원판은 계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도 물체는 처음 놓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또 원판의 가장자리 기준계에서는 비관성 기준계가 되죠. 원판의 가장자리 기준계에서는 물체는 원심력을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원심력이 나왔네요. 원판의 가장자리 기준계는 비관성 기준계이므로 물체를 운동계로 두었을 때 운동계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원판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있으므로 물체가 원판에 처음 놓이면 물체가 원판의 운동을 방해하여 마찰력이 성격이죠. 원판의 운동의 반대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마찰력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원판은 반작용으로 물체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작용하죠. 그러면 물체의 초기 속도가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판은 계속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작용하므로 물체의 속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물체는 원판의 속도가 되기 전에는 원판 위를 바깥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운동하다가 물체의 속도가 원판의 속도에 다다르면 멈추게 되겠죠. 이 지점이 원판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되고 물체는 원판과 같이 원운동을 계속합니다. 원판과 물체 사이에는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작용하겠습니다. 물체가 원판 위에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는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물체가 원판과 함께 각속도 오메가로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물체는 반지름 r에 대응하는 접선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판과 물체 사이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접선 방향의 병진 운동을 하지 못하고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찰력의 방향은 구심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전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지 마찰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이 가능하므로 구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의 각속도는 원판과 같이 오메가이므로 반지름 r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F = m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야 하겠죠. 그런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원판과 물체가 정해지면 마찰 개수가 정해지므로 상수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원판의 회전 가속도를 점점 높이면 구심력도 점점 커져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체는 원운동에 필요한 충분한 구심력을 마찰력으로부터 받지 못하므로 원궤도보다 바깥 궤도로 운동하게 되고 힘이 작아졌으니까요. 원판의 가장자리에서도 최대 정지 마찰력이 필요한 구심력보다 작아지게 되면 물체는 원판을 벗어나 접선 방향으로 병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원판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 개수가 원판의 가장자리에서 필요한 구심력보다 작으면 더 이상 힘을 작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운동하게 되겠죠. 물체의 운동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수평으로 놓인 반지름
반지름이 2m인 원판이 중앙 회전축을 중심으로 6.3초의 주기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원판의 가장자리에 물체를 놓고 원판과 같이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원판과 물체 사이의 최소 마찰 계수는 얼마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물체가 가장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가장자리에서 물체가 받는 구심력보다 마찰력이 커야 합니다. 주기가 6.3초이므로 각속도 오메가는 오메가 이꼴 t분의 2파이고 구심력의 크기는 fc는 mr 오메가 제곱이고 정지 마찰력 fs는 µs mg가 되므로 mrt분의 2파이의 제곱은 µs mg보다 작거나 같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마찰 계수로 식을 정리하면 us는 g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수치를 대입하여 풀면 us는 0.20보다 크거나 같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마찰 계수는 0.20이 되겠습니다. 마찰 계수가 0.20이 되면 물체는 가장자리에서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원판과 같이 돌게 되겠죠. 원운동은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과 원운동이 일어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므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원운동은 별도의 심화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심화 동영상에서는 심화 문제도 몇 개 풀어볼 예정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접선 방향의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으로 원운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접선 속력이 되는 초기 속도 V0가 있어야 하고 0이 아니어야죠. 운동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외력이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수직이 아닌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가 전체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기가 일정하여야 곡률이 같아지므로 원래 자리에 되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물리량으로 단위 시간에 대한 각 변이인 각속도를 벡터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벡터 델타 시타, 벡터 오메가는 dt분의 d 벡터 시타로 정의하고 각속도의 방향이 회전축의 양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속도와 반지름 각속도 사이에는 호도법에 의한 각의 정의에 따라서 V 이꼴 R 오메가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단위 시간당 개정하는 수 진동수 F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고 각속도가 오메가 이꼴 2파이 F가 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되고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원운동에서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가속도의 크기는 각속도로는 A 이꼴 R 오메가 제곱, 선속도로는 A 이꼴 R분의 V 제곱의 관계식이 성립하므로 구심력의 크기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절대치 F는 mr 오메가 제곱 또는 mr분의 v 제곱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심력과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원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단진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동이 끝나면 파동과 회전운동을 간단히 살펴보고 고전역학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전역학이 끝나면 우주론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운동의 심화 동영상은 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